2017년 여름 한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한 아주머니가 요즘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이런 내용. 경찰이 주변을 수소문해보니 모란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꼭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시장을 찾아가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무리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사는 남자한테 맞다가 경기도 광주로 도망갔다던데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 얼굴에 상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상한 건 누구 하나 그 모습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없고 도망간다는 얘기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사라진 여성 그리고 시장에 퍼진 소문을 따라가 봅니다. 자, 모란시장, 이른바 모란시장 살인사건. 2017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한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자,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자주 갔다던 모란시장에 그 이후부터 뭔가 이상한 소문이 막 돌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네, 일단 실종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2017년 8월 10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물품이나 지원금 받으러 오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아주머니가 있는데 올 때가 한참 지났는데 모습이 안 보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실종됐다는 아주머니는 49살 김 씨였습니다. 말이 약간 어눌하고 지적 수준이 떨어졌는데 장애 판정 받았다거나 일상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이 주변에 좀 물어봤는데 그 사람 원래도 며칠씩 안 들어오곤 했어요. 이런 약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또 휴대전화 신호도 잡히질 않아서 경찰이 강력팀으로 사건을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수소문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성남 모란시장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5일장 설 때마다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 시장 친구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하는 그런 모임에 자주 참여해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갑자기 실종이 됐어요, 김 씨가. 그래서 경찰이 가서 수소문을 했죠, 시장에서, 모란시장에서. 아이, 그 여자 도망갔다던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 여자 도망갔다. 이제 경기도 광주로 갔다. 그런데 그 같이 살던 동거남한테 맞았대. 그래서 가다 보니까 뭐 상처가 있을 때 이런 얘기들을 막 경찰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그럼 그 아주머니 김 씨한테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아니, 나도 건너서 들었어. 김 씨 보신 적 있어요? 본 적은 없는데? 다 직접 본 적도 없고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소문은 나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카더라. 자, 그러면은 일단 김 씨를 때렸다는 동거남부터 일단 수소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은 일단 이런 소문이 났으니까 실제로 그 폭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렇죠. 최소한 동거남은 그러면 폭행이 있어서 김 씨가 도망간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동거남을 찾아갔습니다. 갔습니다. 펄쩍 뜁니다. 어. 나도 지금 답답해 미치겠다. 나도 연락이 안 헛소문의 된다. 피해자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혐의점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로 확인해야 된 것. 그럼 그 소문을 도대체 누가 냈지? 누가 냈나?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야죠. 예.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가면 그 말을 한 사람, 최소한 본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럼 누구한테 들었는데 하면서 역추적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러면 이 사라진 김 씨를 만난 사람이 나올 거라고 경찰이 생각했던 겁니다. 왠지 그 모란시장 시장 멤버 중에 뭔가 이 진앙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아까 10명 중에 이제 진앙지가 있게 되는데요. 그 멤버 중에 50대 이모 씨가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그 별거 중인 남편과 함께 강원도 철원에서 농사를 짓고 별거 중인 남편은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고 아들 둘이 서울 강북에 사는데 장날이면 아들이 모으는 차를 타고 매번 모란시장에 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아들은 별다른 직업도 없고 이제 자기 차도 없는데 장서는 날이면 렌트카까지 빌려서 이제 어머니를 태우고 왔는데요. 이러한 어떤 행동들이 아무튼 좀 특이하긴 특이하잖아요. 그런데 이 씨는 사라진 김 씨 아주머니와 굉장히 절친했던 사이고 이 소문에 대해서 이 씨에게 딱 물어봅니다. 당신이 말인 거 맞나요? 이러니까 태연스럽게 맞다. 내가 말했다. 7월 14일 날 시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장에서는 7월 19일 날 김 씨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종된 김 씨한테 다 들었어. 어허. 자, 그러면 일단 이 씨 말대로 그 동거남, 폭행하는 그 동거남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잠적한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김 씨 아주머니의 휴대전화가 7월 14일에 마지막 신호가 잡혔습니다. 그게 남양주였는데요. 예. 그리고 이 7월 14일, 19일 두 날 김 씨 아주머니 시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오직 이 씨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이상하죠. 어허. 그래서 경찰도 수상하다고 여겨서요. 7월 14일에도 이 씨 아들이 빌려서 모자가 타고 온 렌터카가 있었을 테니까 그 렌터카의 행적을 추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집에서 출발을 해서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을 방문하고 잠시 머물다가 2시간 걸려서 강원도 철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철원 하면 생각나는 앞서 언급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농사 지으면서 철원에서 산다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을 만나러 갔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요. 뭔가 꺼름칙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촉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패널로 좀 그 상황을 설명드릴 텐데요. 좀 잡아주시죠. 네, 일단 이 지도인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란시장 있는 성남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걸려서 달려갔다는 철원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쭉 이어보면요. 그 중간에 김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혔던 이 남양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아하, 그 생존 반응이 마지막 있었던 그 남양주가 그 동선 한가운데 딱 그렇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김 씨, 그 이 씨가 가는 도중에 뭔가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그렇게 경찰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씨 아들을 부릅니다. 맨 먼저. 그래서 아들한테 그 철원에 있는 아버지 만나러 언제 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딱 7월 14일만 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렌터카 기록이 있잖아요. 예. 경찰은 분명히 이걸 들이밀면서 물어볼 수 있었는데 일단 더 묻지 않고 빠르게 압수수색 영장부터 발급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철원 집을 수색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남편 혼자 사는 철원 집으로 경찰들이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또 굉장히 황당하고 좀 소름 끼치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수색영장 받아왔으니까 집을 이렇게 보여주다 갑자기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경찰 있는 데서 그냥 잠깐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찾다가 급히 일대를 뒤졌는데 옆에 있던 헛간에서 목을 베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경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참여했던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걸 방치했다. 말도 안 되는 실책을 한 건데, 근데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그 남아있는 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더 이상 사건을 감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경찰이 압박을 하니까 이 자초지종을 털어내는데, 사건이 있었을 때 모란시장에서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차에 태웠던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커피를 좋아했는데 그 커피를 보온병에 타서 건넸는데 그 안에 수면제가 무려 20알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마시면 잠이 들 수밖에 없었죠. 예. 잠이 아니라 사실은 거의 기절했다고 봐야 될 텐데, 그렇게 차에 태운 채로 이동을 하다가 남양주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껐고요. 철원까지 도착을 해서 남편과 함께 이 세 명이, 남편, 모자 이 세 명이서 김 씨를 땅에 묻었던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수면제를 먹였으면 일단 뭐 사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뭐 잠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 김 씨를 갖다가 저기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곳에다 묻었다, 생매장을 했다고요? 뭐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사하시는 딱 그런 시간이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시신은 약 900m 떨어져 있던 남편 소유의 농장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앵커가 이야기했다시피 살아 있을 때 묻혔는 경우와 죽고 난 다음에 묻혔는 경우는 다르겠죠. 살아 있을 때 묻어졌다는 게 부검으로 드러났는데 코 안에서 흙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매장 당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갑자기 사라진 김 씨. 자, 그런데 경찰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찾아갔더니 이 씨 부부와 그리고 또 이 씨의 아들, 이 부부와 아들 세 가족이 그냥 김 씨를 저렇게 묻어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네, 그런데 일단 이들이 털어놓은 범행 동기가 조금 이해하기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일단 둘은 10년 동안, 김 씨와 이 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피해자인 김 씨가 가해자인 이 씨한테 우리 집에서 물건 하나만 갖다 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물건을 챙겨다 줬는데 그 과정에서 김 씨 동거남이 있었잖아요. 그 동거남이 왜 물건 가져가냐면서 이 씨를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럼 김 씨가 내가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 김 씨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됐고 그래서 앙심을 품었고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 고작 이런 이유로 사람을 산채로 묻었다고요?
납득이 안 되시죠? 예. 경찰도 당연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이런 사소한 동기로 이 정도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캐물었더니 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하. 일단은 이 씨는 몇 년 전부터 이 철원에 산 남편하고 별거를 해왔는데 네네.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남편이 거절했대요. 그러니까 이 김 씨 약간 뭐 지적자가 좀 있는 정도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이 김 씨를 이용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용한 거죠? 내 남편하고 성관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꼬투리 잡아서 그렇죠. 이혼을 하겠다? 그래서 남편 집인 철원에 데리고 가서 술을 진탕 먹인 다음에 실제로 둘이 성관계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이 김 씨 동거남이 이걸 알게 되면 노발대발하겠죠. 예. 그래서 이 사실 알고 차서 왜 내 아내한테 그런 일을 시켰느냐 많이 노발대발하면서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저 이 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랑 본인이 김 씨를 성관계를 시켰다는 게 이 모란시장에 소문이 나면 내 평판이 너무 심하게 나빠질 것 같다. 그러려면 근원을 없애버려야겠다 마음 먹고 살인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 저는 이 일가족이 말이죠, 양 변호사님. 이 씨 부부 그리고 또 그걸 뭐 부모가 시킨다고 하는 아들이나 근데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제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건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김 씨에서 조종당하셨다시피 친한 사이긴 했지만 주로 뭐 잔심부름하고 커피도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언니 동생 사이라고 하면서도 조종당하는 그런 관계였고요. 그리고 정말 아마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아들에게 범죄를 같이 하자고 하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아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러니까 약간의 애정 결핍 그러니까 어머님으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게 오히려 무슨 어떤 어머니가 얘기를 해도 따라버리는 그런 좀 잘못된 어떤 경향을 갖게 됐다라는 거고 황당한 것도 극단적 선택까지 한 남편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 남편 뭐 다른 얘기도 아니고 김 씨가 자꾸 그 자기하고 당신하고 성관계한 거 떠들고 다니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사람을 해치는데 가담을 했고 또 본인은 또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 선택을 아니겠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조합이.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좀 이해를 못 하고 계세요. 당연하죠. 예? 자 일단 이 사람들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1심에서는 이 씨에 대해서 징역 22년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 1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게 재판부가 이런 아니 얘기 잠깐만요. 이게 사람을 생매장을 했는데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뒤에 있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이 잔인하고 혈육에 준하는 관계였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은 비난할 만한 동기인데 이 피고인들이 물질적, 정신적, 교육적으로 궁핍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준법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을 선고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소합니다. 검사가 항소하는데 항소심에서는 이 이야기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좀 낮은데 항소심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 어머니에게는 징역 30년 그리고 아들에게는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올려 선고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